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라디오 러너스하이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노화의 종말을 바탕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노화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건강과 노화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서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부터 NAD, AMPK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화, mTOR 억제, 미토콘드리아, 텔로미어의 역할 등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용어와 이론들로 머리가 아파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겁니다. 일단 복잡한 용어들과 원리들은 차치하기로 하고요. 이런 책들이 주장하는 것들의 근본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나빠지거나 상실이 되고 그 결과로 병을 얻거나 노화하게 된다. 그래서 원래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질병과 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어떻게 이 말에는 동의하시나요? 만약 동의하신다면 몸속의 장기, 세포, 효소, 호르몬 등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호기심이 생기실 거고요. 알면 알수록 인체의 신비함에 놀라실 겁니다.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건강관리 비법 또한 알게 되실 텐데요. 네, 이론이나 지식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만 잘 숙지하시고 더 중요한 건 그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겠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만약 30, 40대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된다면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만약 50, 60대 알게 되셨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신다면 남은 시간 또래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더 길게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노화의 종말 두 번째 시간, 오늘도 건강 러닝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노화는 삶의 불가피한 일부가 아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받은 편지함을 열어보면 전 세계에서 온 메일로 가득하다. 평소에는 양이 들쑥날쑥하지만 우리 연구진이나 다른 연구진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에는 왈칵 밀려드는 양상을 보인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뭘 해야 하죠? 예전에는 폐렴, 독감, 결핵, 위창자관 질환을 두고 그렇게 말했다. 1900년 이 네 가지 질병이 미국 사망자 중 약 절반을 차지하던 시절에는 그 중 하나가 결국은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오늘날 결핵이나 위창자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폐렴과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한 세기쯤 전에 비해 10% 미만으로 줄었다. 그리고 그 사망자 중 대다수는 노화로 약해진 사람들이다. 뭐가 달라진 것일까? 체계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의학 발전, 기술 혁신, 생활 습관 개선을 돕는 더 나은 정보 덕분에 그런 질병들이 본래 그런 것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화 역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등장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제공할 약물과 기술을 가장 직접적으로 접할 사람들조차 최적의 수명과 건강 수명에 다다르는 일이 전등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나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몸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에서 시작한다. 또 무엇을 집어넣지 않을 것인가에서도. 적게 먹어라. 영양실조에 걸리라는 말이 아니다. 25년 동안 노화를 연구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읽은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이 하나 있다면, 즉 건강하게 더 오래 살 확실한 방법, 지금 당장 수명을 최대화하는 데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적게 먹어라. 물론 이 말은 결코 혁신적인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의사들은 덜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해왔다. 기독교 수교사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4세기에 조언했듯이 폭식이라는 치명적인 죄악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의도적인 금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이다. 영양실조에 걸리라는 말이 아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방식은 더 나은 여생을 살기는커녕 더 오래 사는 길도 아니다. 그러나 절식, 즉 단식,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 대부분이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몸을 결핍 상태로 두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좋다.
1935년 지금은 유명한 인물이 된 클라이브 맥케이라는 코넬 대학교 교수는 그 증거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했다. 그는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이 20% 섞인 먹이를 준 생쥐가 일반적인 먹이를 먹인 생쥐보다 상당히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뒤로 80년에 걸쳐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생물에서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다. 그 뒤로 열량이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백 건의 생쥐 연구가 주로 수컷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열량 제한은 효모에게도 효과가 있다. 나는 1990년대 말에 처음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포도당을 덜 먹인 효모는 더 오래 살았고 DNA가 유달리 압축되어 있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ERC 축적, 인폭발, 불임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이 현상이 효모에게만 일어난다면 그저 흥미로운 일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먹이를 제한했을 때 설치류 역시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유전적 프로그램은 아주 오래된 것임이 아마 거의 생명 자체만큼 오래된 것임이 명백했다. 동물 연구는 열량 제한을 통해 위기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서투인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될 만큼만 먹이를 주는 것이다. 이는 일리가 있다. 장수 유전자에게 원시시대 이래로 쭉 해온 일을 하라고 알려줌으로써 생존 회로를 동원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세포의 방어 체계를 자극하고 안 좋은 시기에 생존을 도모하고 질병과 쇠퇴를 막고 후성 유전적 변화를 최소화하고 노화를 늦추라고 말이다. 1978년 100세를 넘는 장수자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오키나와 섬에서 생물 노년학자 가가와 야스오는 섬 학생들이 일본 본토 아이들에 비해 열량 섭취량이 3분의 2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또 본토 성인에 비해 오키나와 성인은 열량 섭취량이 약 20% 적어서 더 마른 편이었다. 가가와는 오키나와 사람이 수명이 더 길 뿐 아니라 건강 수명 또한 더 길다는 것을 발견했다. 뇌혈관 질환, 악성 종양, 심장병을 앓는 사람이 훨씬 적었다. 1980년대 이래로 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열량 제한 연구를 해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붉은 털 원숭이의 최대 수명은 40년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열량 제한 식단을 지키며 산 20마리 중에서 6마리가 그 나이에 다다랐다. 사람으로 치면 약 120세에 해당한다. 그 나이에 다다르기 위해 열량 제한 식단을 굳이 평생 유지할 필요조차 없었다. 중년 때부터 열량을 30% 줄인 식사를 하기 시작한 원숭이 중에서도 그 나이에 도달한 개체들이 나왔다. 사람으로 치면 60에서 65세인 19개월 된 생쥐 역시 열량 제한을 시작하면 수명이 늘어나는데 더 일찍 시작할수록 수명은 더 늘어난다. 이런 동물 연구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량 제한의 장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일찍 시작할수록 더 나을 것임을 시사한다. 분자 수준에서 보자면 쇠퇴 추세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40세 이전의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 식단이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라는 말은 아니다. 내 학생이었다가 지금은 위스콘신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되어 붉은 털 원숭이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고 있는 로절린 앤더슨조차 사람이 장기간 30% 줄인 식단을 유지한다는 것은 미친 식단이라고 말한다. 물론 모두에게 미친 식단인 것은 분명히 아니다. 열량 제한이 수명을 늘릴 뿐 아니라 심장병, 당뇨, 뇌졸중, 암을 억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열량 제한은 장수 계획만이 아니다. 활력 증진 계획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에게는 힘들다. 집의 냉장고나 직장의 간식에 손을 대지 않으려면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우리 분야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설령 열량 제한으로 당신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끼게 해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열량 제한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 엄격하면서 완고한 열량 제한이 주는 혜택 중 상당수를 다른 식으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쪽이 더 나을 수 있다. 간헐적 단식 또는 주기적 단식.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주기적으로 식사를 중단하는 방식인 간헐적 단식은 혁신적인 새로운 건강 유지 방식이라고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UCLA의 내 친구 발터롱고가 간헐적 단식의 혜택을 설파하기 오래전부터 거의 한 세기 내내 과학자들은 주기적인 열량 제한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었다. 1946년 시카고 대학교의 앤턴 카슨과 프레데릭 휠젤은 쥐들에게 주는 먹이를 주기적으로 제한하는 실험을 했다. 그러자 사흘마다 굶긴 쥐들이 규칙적으로 먹은 쥐들보다 수명이 15에서 20% 늘었다. 한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쭉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매달 5일씩만 주로 야채 스프,
에너지바, 영양 보충제로 이루어진 매우 제한적인 식사를 하도록 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내자 이 단식 흉내 식단을 유지한 이들은 체중이 줄고 체지방이 줄고 혈압이 낮아졌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주로 간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인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1의 농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IGF-1과 IGF-1 수용체 유전자에 생기는 특정한 돌연변이는 낮은 사망률 및 이환율과 관련이 있으며 100세 넘게 사는 이들이 많다고 알려진 집안의 여성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먹느냐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같은 블루존을 보면 단식 행동과 장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사람들이 죽는 법을 잊은 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주민 중 3분의 1이 90세 넘게 산다. 고령자들이 거의 다 그리스 정교회의 독실한 신자로서 한 해 중 절반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금식하라고 말하는 종교 일정표를 철저히 따른다. 금식일 중에는 고기, 유제품, 달걀, 때로는 포도주나 올리브유까지 금지하는 날이 많다. 일부 그리스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많은 그리스인은 성체 성사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철저히 금식을 한다. 또 다른 장수촌인 중국 남부 바마야오족 자치현 주민들은 질 좋은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접하지만 하루 중 오랜 시간을 먹지 않고 지내는 쪽을 택한다. 이곳의 장수자들 중 상당수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생활을 해왔다. 그들은 대개 정오 무렵에야 소량의 식사를 하고 해질 무렵에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이 먹는 식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루 중 대개 16시간 이상을 먹지 않고 지낸다. 이런 지역들을 조사할 때 금식 연구를 통해 알아낸 지식을 현대 생활에 적용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열량 제한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는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중 상당수는 주기적 단식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줄곧 굶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중 일부만 허기지게 함으로써 우리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제한하는 이 방법들 중에서 더 효과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현재 한 가지 인기 있는 방법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는 것이다. 16대8 식단. 또 한 방법은 일주일에 이틀은 열량을 75%로 줄인 식사를 하는 것이다. 5대2 식단. 좀 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이틀은 식사를 아예 거를 수 있다. 또는 건강전도사 피터 아티아가 하듯이 분기마다 일주일씩 굶는 것이다. 수명 연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여러 모델들은 다양하게 조합되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사람에게까지 적용될 것이다. 단기적인 연구들은 전망이 엿보인다. 나는 장기 연구들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무튼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긴 하지만 영양실조를 일으키지 않는 주기적 단식법은 거의 모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하는 쪽으로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런 식으로 먹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사실 오히려 돈을 아껴준다. 게다가 원할 때마다 배불리 먹곤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매달 며칠 동안 음식 섭취량을 대폭 줄이는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육식을 줄여라. 우리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이다. 아미노산은 인체 내 모든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 역할을 하는 유기화합물이다. 아미노산, 특히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면 우리 세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 없다. 육류에는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며 또 에너지를 수월하게 제공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실 꽤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윤리적으로 육식을 어떤 관점에서 보든 간에 육류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말이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그냥 멀리하면 안 될까?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는 것은 단백질이다. 생쥐 역시 그렇다. 먹이가 부족해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동물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면 굶주림이라는 고통을 겪기 때문에 쉽게 제한할 수가 없는 듯하다. 동물 단백질 섭취의 단점을 둘러싸고는 그다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높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 및 암 발병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다. 붉은 가공육이 특히 나쁘다. 핫도그, 소시지, 햄, 베이컨은 너무나 맛있지만 불명예스럽게도 발암성을 띈다. 이런 식품들이 결장 직장암, 췌장암, 전립쇠암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가 수백 건이나 된다. 또 붉은 고기에는 카르니틴이 들어있다. 장내 세균은 이 물질을 심장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인 트리메틸아민 N-옥사이드로 바꾼다. 그렇다고 해서 붉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수렵 채집인의 식단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에다가 붉은 고기와 생선을 약간 곁들인 형태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점심에 훨씬 더 가깝게 식단을 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더 많이 대체할수록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 mTOR라는 효소가 억제될 때 세포가 분열해 분배하던 에너지를 덜 쓰고 자가 포식 과정에 에너지를 더 쓰며 그럼으로써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인 구조를 지닌 단백질을 분해해 재활용을 도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몸을 사리는 행동은 우리가 연구한 모든 생물에게서 활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알아둘 것은 mTOR가 열량 제한에만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유전자가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자주 활성화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미노산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육류와 유제품의 섭취를 줄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이 장수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다. 우리는 메티오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몸에 집어넣는 메티오닌 양을 제한하는 일은 더 잘할 수 있다. 메티오닌은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달걀에 많은 반면 식물성 단백질에는 전반적으로 적게 들어있다.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은 공급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 만족감을 주기에는 부족할 만큼 들어있다.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과 곁가지 사슬이 달린 새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 또한 마찬가지다. 모두 mTOR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 세 아미노산의 낮은 농도는 수명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곁가지 사슬을 지닌 아미노산의 섭취량 감소는 대사 건강 지표들을 상당히 개선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런 아미노산들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우리 대다수는 분명히 이것들을 덜 섭취하고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여기는 닭고기, 생선, 달걀의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식품들이 신체적 스트레스나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쓰이지 않는 상황일 때 더욱 그렇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직관에 반하는 양 들릴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아미노산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 않는가? 맞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류신은 근육을 강화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보디빌더가 운동 전, 운동 도중, 운동 후에 꿀꺽꿀꺽 마시는 단백질 음료에 류신이 다량 들어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러나 근육 강화는 어느 정도는 류신이 mTOR를 활성화해서 본질적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지금은 아주 좋은 시기야. 생존 회로에 관심 끊어.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단백질 음료는 mTOR 경로가 장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생쥐의 식단에서 류신을 완전히 뺐더니 일주일 만에 건강 개선의 주요 지표인 혈당 수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물론 류신은 조금 필요하지만 조금만으로도 오래 쓸 수 있다. 이 모든 발견은 채식주의자가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과 암에 걸리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미노산 섭취량 감소, 따라서 mTOR의 억제만이 아니다. 열량 제한, 폴리페놀 섭취량 증가,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는 자신감 역시 도움이 된다. 마지막 항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채식주의자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단백질 함량이 적고 채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면 더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수명이 최대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몸의 영양 상태를 안 좋게 만든다고 해서 장수 유전자가 최대로 자극받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존 회로를 더욱 자극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일요일 아침마다 멋진 스포츠카를 한 블록만 몰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장수 유전자는 안타까울 만치 덜 이용될 것이다. 우리 장수 유전자는 훨씬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다. 그저 시동을 걸고서 달리기만 하면 된다. 땀을 흘려라. 운동 습관이 저마다 다른 성인 수천 명의 혈구에 있는 텔로미어를 조사했더니 한 가지 놀라운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원을 받아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일주일에 5일 30분씩 달리기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운동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거의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텔로미어를 지녔다고 한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왜 텔로미어의 마모가 느려지는 것일까?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고대의 생존 회로 동원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간다. 우리 세포가 생존 모드에 들어가도록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대부분의 식단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양을 줄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의상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다. 운동은 NAD 농도를 증가시키며 NAD 농도 증가는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고 생존 회로가 활성화하면 에너지 생산량과 근력이 늘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모세혈관이 더 성장한다. 장수 조절인자인 AMPK, mTOR, 서투이는
모두 열량 섭취에 상관없이 운동을 통해 새 혈관을 생성하고 심장과 폐를 더 건강하게 하고 몸을 더 튼튼하게 하고 텔로미어를 늘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절된다. 예를 들어 SIRT1과 SIRT6 유전자는 텔로미어가 늘어나도록 돕고 또 그것을 잘 감싸서 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음식이나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런 유전자들이 활성을 띠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생존 회로의 통제를 받는 호르메시스 프로그램, 즉 너무 심하게 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세포 방어 체계를 깨우고 작동시키는 약한 형태의 역경이 그 일을 한다. 사실 운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사람 중 10%만이 운동을 한다. 좋은 소식은 기력을 다할 때까지 몇 시간씩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에게는 하루에 15분 이내로 할 수 있는 운동량인 일주일에 6에서 8km를 뛰는 사람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40% 줄고 갖가지 원인에 따른 사망률이 45% 줄어든다고 한다. 엄청난 효과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5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료 기록과 15년에 걸쳐서 발행된 사망 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그리 놀랄 결과가 아니겠지만 사망자 3,500명 중에서 자신이 달리기를 의뢰한다고 의사에게 말한 이들은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낮았다. 비만과 흡연을 감안했을 때도 달리기를 하는 이들이 연구 기간 동안에 사망한 확률이 훨씬 적었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은 달리기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얻는 건강 혜택은 놀라울 만치 비슷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적절한 강도로 약 10분만 뛰면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났다. 그러나 한가로이 걷는 것과 경쾌하게 달리는 것은 다르다. 수명 유전자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려면 강도가 중요하다. 메이오 병원의 연구진은 연령 집단별로 서로 다른 운동을 하도록 한 뒤 효과를 조사했다. 많은 유형의 운동들이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일으키긴 했다. 하지만 건강을 개선하는 유전자들을 가장 많이 참여시키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강한 운동 사이에 가벼운 운동을 섞어 반복하는 방식이다. 심장박동수와 호흡률을 상당히 높이는 운동이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 좋았다.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하게 운동하라. 빠르고 깊이 호흡을 하면서 최대 심장박동수의 70에서 85%로 뛰어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하고 숨을 고르지 않고서는 몇 마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한다. 이것이 저산소증 반응이며 영구히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몸의 노화 방어 체계를 활성화할 만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 모든 장수 유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다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운동할 때 활성을 띠는 장수 유전자들 중 상당수가 텔로미어 연장,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새 모세혈관 형성, 산소를 태워서 화학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강화 같은 운동의 건강 혜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신체 활동들이 약해진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또 운동이 유도한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받는 유전자들이 그런 활동들을 젊을 때의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것을 안다. 다시 말해 운동은 그 유전자들을 켬으로써 세포 수준에서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든다. 나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냥 원하는 대로 먹으면서 남는 열량을 빼면 안 되나요? 나는 가능성이 적다 라고 답한다. 생쥐에게 고열량 먹이를 주면서 그 에너지를 태워서 없애도록 할 때는 수명 연장 효과가 최소한으로 나타난다. 열량 제한 식단도 마찬가지다. 열량만 제한하면서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면 열량 제한 건강 혜택 중 일부가 사라진다. 열량 제한이 작동하려면 허기를 느껴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둥형 차이가 최근에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기가 뇌에서 장수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전자들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단식과 운동을 결합하면 수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확실히 그렇다. 양쪽을 다 하고 있다면 축하한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몸을 차갑게 하라. 보스턴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정말로 얼어붙는 세계였다. 나는 외투, 스웨터, 긴 속옷을 사입고 주로 실내에서 버텼다. 박사후 연구원들이 을에 그렇듯이 나도 밤을 새면서 연구할 때가 많았다. 나는 진정으로 연구에 몰두했지만 사실 밤에 집에 가기 위해 추운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얼마간은 작용했다. 요즘 같아서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싶다. 용감하게 나가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다. 매서운 추위 속을 걸어보라고. 1월 중순의 차가운 찰스강에 발을 담가보라고. 몸을 편안하지 않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것이 장수 유전자를 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따로 일할 필요가 없는 좁은 온도 범위인 온열 중성대에서 벗어나면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 먼저 호흡 패턴이 바뀐다. 또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인 피부로 향하고 통하는 혈액 흐름이 달라진다. 심장 박동은 빨라지거나 느려진다. 이런 반응들은 단순히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모두 유전적으로 수십억 년 전 마그나 스페르스테스의 생존 투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항상성, 즉 생물이 안정된 평형 상태를 추구하는 경향은 보편적인 생물학 원리 중 하나다. 사실상 생존 회로를 인도하는 힘이다. 따라서 어디에서든 그것을 볼 수 있다. 추울 때 특히 그렇다. 과학자들이 음식 섭취량 감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점점 주의를 기울이면서 열량 제한이 심부 체온을 낮추는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다. 처음에는 이 효과가 활력 지속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그저 이 특정한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인체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의 부산물인지가 불분명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스크립스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유전공학적으로 체온이 정상보다 섭씨 0.5도 낮은 생쥐를 만들었다. 생쥐의 생물학적 체온계를 교묘하게 속임으로써 해냈다. 연구진은 생쥐의 피부, 땀샘, 혈관을 조절하는 기관인 시상하부에 생쥐의 UCP2 유전자 사본을 집어넣었다. UCP2는 시상하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회로를 방해함으로써 에너지 생산을 저해했다. 그 결과 생쥐는 체온이 약 0.5도 낮아졌다. 이 생쥐 중 암컷은 수명이 20% 더 늘었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하게 약 7년 더 사는 셈이었다. 한편 수컷은 수명이 12% 늘었다. 그리고 2017년 퀘벡에 있는 라발 대학교 연구진 덕분에 UCP2 유전자와 노화의 연결고리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들은 UCP2가 생쥐를 차갑게 만들 뿐 아니라 거꾸로 더 차가워진 체온이 이 유전자의 작동 양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주었다. 바로 갈색 지방 조직을 활성화하는 UCP2의 능력을 통해서였다. 갈색 지방이라고도 하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조직은 최근까지는 유아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이 조직이 성체에도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양이 줄어들긴 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과 섞이며 몸 전체에 더 불균일하게 퍼져 있다. 사람마다 남아있는 부위가 다른데 배에 있는 사람도 있고 등 위쪽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이 조직을 연구하기가 좀 어렵다. 대개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영상을 찍어서 어디 있는지 찾는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설치류를 연구해 갈색 지방과 장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꽤 많이 밝혀냈다. 예를 들어 유전공학적으로 만든 유달리 장수하는 에임스 외소 생쥐의 몸에서는 갈색 지방이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갈색 지방이 풍부한 이 생쥐를 하루에 3시간씩 추위에 떨게 하자 UCP 단백질의 지원을 받는 미토콘드리아의 서투인 물질인 서트3가 훨씬 더 많아지고 당뇨병, 비만,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특히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하면 갈색 지방 조직이 급격히 늘어나는 듯하다. 잘 때 창문을 열어두거나 얇은 이불만 덮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이 당신이 젊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쪽이 최선일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갈색 지방은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추위에 노출하는 쪽을 택한다면 적당히 노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식과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 너머로는 가지 않는 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저체온증은 건강에 좋지 않다. 동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름, 딱딱거리는 이, 떨리는 팔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 그저 시드니에 있지 않다는 표시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충분히 자주 겪을 때 우리 장수 유전자는 건강한 지방을 추가로 주문하는데 필요한 스트레스를 얻는다. 온도계 반대쪽 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불분명하지만 우리 친구인 효모는 꽤 유망한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는 효모의 온도를 올리면 PNC1 유전자가 켜지고 NAD 생산량이 늘어나 서투 단백질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온도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가 30%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메커니즘이 열량 제한을 했을 때 작동하는 것과 동일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열이 인체에 좋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는 아니다. 우리는 정온 동물이므로 우리 효소는 큰 온도 변화를 견디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심부 체온을 그냥 올린다고 해서 더 오래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부 독일 출신인 내 아내 샌드라가 지적하곤 하듯이 피부와 폐를 적어도 일시적으로 고온에 노출시키면 많은 혜택이 있다. 2018년 헬싱키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사우나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 기능, 활력, 사회활동,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상당히 더 낫다라고 한다. 비록 연구진은 이 효과가 어느 정도는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우나를 하러 가지 않는 사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고 제대로 지적했지만 말이다. 더 설득력 있는 증거는 핀란드 동부에서 2,300명이 넘는 중년 남성들을 25년 넘게 조사한 연구다. 일주일에 7번까지 사우나를 자주 하는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뜨끈한 목욕을 하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치명적인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전반적인 사망률이 절반에 불과했다. 사우나 연구들 중에서 왜 열기에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지를 깊이 파헤친 사례는 전혀 없다. 효모를 안내자로 삼는다면 우리 몸에서 NAD를 재활용하는 유전자인 NAMPT가 관여하는 것일 수 있다. NAMPT는 단식과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역경을 통해서도 활성화한다. 그 결과 NAD가 더 많아지고 서투인이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열기에 NAMPT가 켜지는지를 검사한 적이 없지만 실제로 활성화한다면 뭔가 일을 할 것이다. 아무튼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온열 중성대에서만 지내는 것이 몸에 좋을 리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유전자는 안락하기 그지없는 삶에 맞게 진화한 것이 아니다. 이따금씩 호르메시스를 유도하는 약한 스트레스는 큰 도움이 된다. 네, 이외에도 책에는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를 선물해줄 여러가지 약물이나 식품, 성분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복잡하기도 하고 오해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은 살짝 뺐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5회 이상 러닝하기, 두 번째는 찬물 샤워하기, 세 번째는 매일 일정 시간 공복 유지하기, 그리고 가끔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더 긴 시간을 공복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책과 영상을 찾아보고 내가 꾸준하게 지킬 수 있겠다 싶은 것만 선별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책을 읽고 보니까 신체에 이로운 자극을 부여해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높여주는 호르메시스의 방법들이었네요. 개인적으로 경험해보고 느낀 점은 특별히 식단을 하거나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아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뭔가를 미루는 습관이 없어졌고 생활에 꽤 활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이나 초조함, 그리고 그로 인한 짜증 등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경험상 나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저에게는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좋겠네요. 뭐니뭐니 해도 세상의 가장 값진 러닝은 나를 아는 러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나를 더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러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